안녕하십니까. 기어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이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어의 날은 1962년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어, 구가 귀를 담아서 9월 9일로 지금 제정해서 지금 현재는 대한이과학회에서 활동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와 관련된 상식과 난청과 관련된 질환, 이과 질환의 관리와 최근 많이 알려지고 있는 최신 의학 소식을 간략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리의 전달 과정을 보시면 소리는 고막을 통해서 중이를 통해 뇌이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귀, 뇌관, 그리고 뇌의 청각 중추를 목표로 해서 전달되겠습니다. 뇌의 감각세포는 뇌 유모세포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한쪽 귀에 3,000개 정도의 뇌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직경은 한 7에서 12, 적혈구 크기 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전체가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이제 우리 사람의 모발을 확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발보다 조금 얇은 아주 미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뇌유모 세포는 평생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손상 시에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청각의 이런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소리의 가청 범위를 보시면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잘 아시는 작은 소리는 0데시벨을 듣고요. 큰 소리는 저희가 120데시벨로 가정했을 때 0과 120데시벨 이 사이가 저희가 압력으로 하면 작은 소리는 20 마이크로파스칼, 큰 소리는 2천만 마이크로파스칼로 사실 120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음압으로는 100만 배의 차이가 나는 아주 범위가 큰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데시벨을 잠시 보시면은요, 이해하기 편하게 만약에 음압이 2배가 된다 했을 때, 이 데시벨은 로그 지수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압이 2배가 되면 6데시벨, 이런 이제 1, 2, 3, 4, 5, 6 이런 산술적인 수치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음압이 이제 2배가 될 때 6데시벨 정도의 증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배 정도의 음압이 차이가 났을 때 2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수치의 그런 데시벨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음압은 상당히 큰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병원에서 들어보실 때 그런 데시벨이 상당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유념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방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더더욱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소음에서의 듣기 향상이 중요하겠습니다. 양이가 있음으로 해서 소리가 3에서 10데시벨 정도 가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저희가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고 하는데 양이에 의해서 이런 노이즈가 한 3에서 8데시벨 정도의 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양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소리를 조금 더 시끄러운 환경에서 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뭐 조용한 환경에서는 잘 들으시는데 시끄러운 지하철이라든지 식당에서 잘 이렇게 듣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양이 청취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척성 난청이 있을 때 특히 이런 양이 청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시벨당 우리가 소리의 변별 점수는 6%라고 하는 적지 않은 비율로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작은 보청기의 어떤 정폭이라도 어원변별 점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보청기나 재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아침부터 많은 강의들이 있었고요. 제가 몇 가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산업장에서는 저희가 90데시벨에서 8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권고치로 2시간 반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시끄러운 소리, 즉 130이라든지 140데시벨 정도일 경우 130, 141 정도에는 비행기 이륙 소리가 정도 되겠습니다. 산업장에서는 1분 52초 이렇게 되지만 우리 권고치로는 1초 이하의 이런 허용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큰 소리라도 아주 작은 시간이 큰 난청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초고령화 시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은 남자와 여자의 나이별 평균 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남자인 경우에 10세부터 80세, 여자인 경우에 이제 10세부터 80세를 비교해 보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그어 놓은 데가 이제 40데시벨의 역치 수준이 되겠습니다. 40데시벨이라고 하면 보청기가 필요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보시면 한 60데시벨 이상이 되면 보건부에서부터 난청이 상당히 좀 진행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비해서 남성이 조금 더 빠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0세 되면 남성인 경우에는 상당히 큰 수준의 난청 수준을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균 청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제 난청은 반드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즘은 건강한 노화 그리고 저속 노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청력은 나이에 따라 더 가속화만 되지 저속이라든지 건강한 노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강한 청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보시면 하늘 보기 좋은 날 님께서 귀가 자주 먹먹하고 갑자기 소리가 줄어드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나가면 괜찮아져 그냥 넘기곤 했는데요. 혹시 돌발성 난청의 전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귀가 먹먹해진다는 그런 증상은 이광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저음부 난청이 동반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해소가 되는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우에 돌발성 난청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상이 지속될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용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비군 사격 훈련하고 귀가 얼얼해서 청력 검사를 받으셨고요. 수능 검사는 정상인데 이음량 방사 검사에서 진폭이 조금 떨어져 있다. 수능 검사상 청력 손실 확인이 안 되지만 DPOA로 미세 청력 손상 확인. 사실 이제 소음성 난청은 DPOA가 외유모 세포의 기능을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큰 소리를 듣고 일시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 일과성 청력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서도 회복되고 나서 DPOA는 어떤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수능 청력도는 정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음성 난청을 조금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님께서 저는 귀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게 가끔 들립니다. 비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정말 바람 빠지는 소리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 제가 물론 진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정상으로 봤을 땐 이관의 어떤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관의 어떤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물을 삼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관이 개방되면서 이렇게 해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관이 개방되는 소리 이런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하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이관과 고막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뒤쪽에 이명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 준비한 발표를 하면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난청과 치매는 지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도 난청인 경우에 치매 위험이 2배, 중동도일 경우 3배, 심도인 경우는 5배까지 이렇게 치매 위험도가 높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제가 치매라고 하면 사실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어떤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저희가 전혀 손을 볼 수 없는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인자들이 있지만 저희 여기 오른쪽에 제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금 개선을 했을 때 치매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란셋이라는 커뮤니셔에서 제공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원래 작년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보시면 조금 글자가 작지만 난청이 7%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 요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청을 적절히 조절을 했을 때 치매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인자로 지금은 알려져 있고 지금 많은 연구에서 보청기라든지 인공화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시행했을 때 치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많은 큰 수치는 아니지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잘 안 들리는 경우에 단순히 어떤 들리지 않는 부분만이 아니고 인지장애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을 포함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잘 들리는지 못 들리는지 아니면 잘 듣고 있는 건지 못 들리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노인성 난청이긴 하지만 난청에 대한 자가진단 표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3개 정도 이상일 때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시끄러운 데서 대화가 어렵다. 아니면 여러 사람과 대화가 어렵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이 중얼거리는 소리로 들린다. 잘 못 이해하는 경우, 그리고 한 번 더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여자나 아이 말이 잘 안 들리는 경우, 가족들이 TV 소리가 크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 싶으시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난청의 재활은 현재 이제 보청기, 요즘은 이런 정폭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라든지 인공중이, 인공화호처럼 이식형 청각기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청기만 아셨던 분들께서는 병원을 방문하시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식형 청각기기들이 지금은 많이 보편적으로 수술도 되고 사용도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청각 재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불편하신 부분을 참지 마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중에 몇 가지 그 질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님께서 한 번씩 삐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이명인가요? 괜찮은 건가요? 네. 어 이명 이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은 저희가 이런 그 주관적 이명과 객관적 이명 아니면 박동성 이명과 비박동성 이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누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박동성 이명인 경우에는 신경성 이명으로 해서 뭐 청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 박동성 이렇게 심장 박동과 비슷하게 이렇게 박동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박동성 이명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경성 이명에 비해서 박동성 이명인 경우에는 연구에 따르면 20에서 한 50%까지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발표 파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공화호 이식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 벌써 인공화호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건의 이식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제공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런 인공화호 이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많이 지금 이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 1978년도에 호주의 클라크 박사님이 이 랍사운드라는 환자를 이제 이식을 한 인공화호 이식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2007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40년간 인공화호 이식한 인공화호를 잘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공화호는 어떤 불안감, 조금 의구심이 있으시겠지만 보시면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고도 난청 환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청각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주위에 혹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이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나라 그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셔서 이명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지만 상당히 설명이 잘 된 것 같고요. 거기에서 발췌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진단을 통해서 완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치료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에 보면 많은 이런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근거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치료들인 것 같고 비용도 무시 못할 정도의 그런 치료들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권고를 드립니다. 네, 앞쪽에 실시간 질문을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중이염, 이제 뭉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중이염 물 찬 지 한 달 반이 넘었어요. 항생제도 한 달 먹었는데요. 물이 안 빠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관통기법을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코를 잡고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소아인 경우에는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풍선을 불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것을 했을 때 또 효과가 없고 청력이
기준 어떤 40데시벨 이상의 상당히 좀 불편한 청력이 있을 때 고막 절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고막 절개를 바로 하는 것은 조금 추후에 치료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걷기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청력 이상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난청은 소리를 잘 못 듣는 건데 오히려 민감한 경우가 있나요? 청각 과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치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과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민한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진료를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희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귀에서 삐 소리 한 번 정상 나온 30대 남성입니다. 귀에 보면 삐 소리는 어디 쓰나 나오고, 게다가 귀를 달팽이관 쪽으로 연결되는데 귀를 올바르게 삐 소리 안 나고 귀의 예방법은 무엇이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이명증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요즘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이상, 3개월 이상 이런 이제 만성이나 급성에 대한 그런 이명의 기준을 두고 치료를 할까 말까를 하고 있고요. 잠시 잠깐 생기는 이명들은 저희가 치료를 꼭 해야 될 정도의 그건 아니실 것 같고, 5분 이상 지속되는 이명인 경우에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준비한 또 발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간 외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이염이나 외이도염으로 이루로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데요. 이루라고 하면 이제 귀에 분비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귀에서 나오는 이루가 되겠는데요. 보면 저희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1년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천공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큰 경우, 작은 경우. 여기 보면 분비물이 꽉 찬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곰팡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치료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환자분들도 상당히 괴로운 게 사실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솜이라든지 이런 면봉, 귀이개 이런 것들은 자가 사용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지를 직접 제거하시는 것은 특히 좋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외이도를 청결히 건조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런 분비물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나서 저녁 드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이런 분비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외래 오시면 현미경을 보고 아니면 내시경을 보고 다 제거를 합니다. 보면 이것들이 이 분비물들이 외이도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수적인 그런 우리 큐렛이라든지 폴셉을 써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그런 귀이개라든지 면봉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더욱 이런 분비물들이 외이도에 밀착이 돼서 더욱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어떻게 하더라도 제거하지 않는 다음에는 항생제나 이런 이용액을 쓰시더라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이런 말씀드렸던 그런 면봉이나 이개의 자가 사용은 꼭 금지하셔야 되고요. 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 귀지의 자가 제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병원에서나 이런 소독된 멸균된 기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서 댁에서 하시는 그런 기구들은 소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런 균들이 더 이렇게 접종이 되는 그런 위험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만지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좀 불편하다 하실 때는 꼭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면봉을 사용하시고 이런 휴지를 사용하셔서, 항상 제가 뭐 노래를 부르듯이 환자분들한테 주의를 드리지만 잘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목욕탕이라든지 샤워실 이런 데 기본적으로 면봉들이 갖춰져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무리 멸균된 면봉이라 하더라도 보셨듯이 저런 분비물들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웨이돌에 밀착되는 그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천공이라든지 이런 곰팡이, 뭐 상당히 작지 않은 천공도 외래 치료만으로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고요. 이제 올라온 질문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통, 네, 2003년도 말에 메니에르를 진단받고 10년도 말까지 치료받고 잠복기에 들었다가 올 7월에 극초기로 재발 소견이 있어서 메니에스증을 먹고 있습니다. 가끔 스테로이드를 드시고 있고 이뇨제는 혈압약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충만과 이명이 크고 몸이 자세를 변할 때 업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면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어렵긴 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분들한테 권고드리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가급적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메니에르가 이제 뇌림프 수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처럼 뇌기관에 물이 차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니까 가급적 이런 고염의 어떤 저염식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카페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담배 이런 것들을 생활에서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는 정상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뭐 메네스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래도 좀 불편하시다 하실 때는 적절한 약물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이독성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이 채널이라는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인공화호는 가격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데요. 골전도 보청기는 귀에 농이 되면 쓸모가 없나요? 사실 골전도 보청기는 귀에 농이 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화호와 골전도 보청기는 서로 적응성이 다릅니다. 결국 그 역치 부분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성 역치가 만약에 60데시벨 이상에서는 골전도 보청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이런 역치가 남아 있을 경우 단순히 이런 소리의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골전도 보청기를 하시면 되고, 뭐 양의에 이런 외의 기형이 있는 경우는 보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농이 난다든지 아니면 중이염이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청각 재활이 힘든 경우에 신경성 역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 골전도 보청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화호는 이제 골전도 보청기와는 또 다른 이런 그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치가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고도 이상의 난청인 경우에도 효율적인 효과적인 재활기기이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는 청각 재활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편도선염이 있을 때 음식을 씹을 때 귓속이 굉장히 아픈데 왜 그럴까요? 혹시 씹을 때 울려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귀에는 상당히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이통이라고 하는데요. 목 편도소염이 있을 때 9번 뇌신경이 이렇게 그쪽 감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9번 뇌신경은 귀 속에도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목이나 치통이 있을 때도 이런 귀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귀에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전이통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귀는 크게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계속 지속된다면 한번 진료를 권고드립니다. 스타벅스 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웨이도염이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물도 나오고 간지럽고 붓고 아플 때도 있고 가려울 때 포비돈 면봉을 묻혀서 바르기도 하는데 괜찮나요? 네,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포비돈 면봉, 사실 웨이도염은 웨이도에 감염이 생겨서 생기는 건데 원인은 웨이도의 어떤 pH가 맞지 않아서 결국 다양한 상재균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비돈보다는 조금 더 산도가 있는 용액을 저희가 치료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포비돈 면봉으로 묻혀서 사용하시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번 이렇게 면봉을 쓰시다고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분비물이 생기고 또 닦아주고 그럼 또 더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만성 웨이도염이 되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난치성의 어떤 웨이도염이 됩니다. 뭐 하루 이틀 치료로 회복되기는 힘들고요.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서서히 이런 말씀드렸던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결국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면봉이라든지 자가치료는 가급적 마시고 일단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정도에 따른 항생제나 점이액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신의학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치료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작년 1월에 다국적 제약 회사인 일리아 릴리와 이렇게 데시벨 테라퓨틱스라는 이런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난청에서 유전자 치료의 성공을 이렇게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당시에 뭐 CNN이라든지 외국 언론에서 상당히 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학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중국과 타이완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조금 더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유전자는 오토페린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청신경 병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이제 2016년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런 유전자 치료를 실험실 레벨에서 연구해 왔었습니다. 펜드린이라든지 MSRB3의
유전자 치료의 효과를 논문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발표했던 그런 유전자를 전달을 위한 벡터들이 이제 AAV라는 벡터였고요. 지금 현재 사람에서 사용하는 임상 시험에서 사용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전자 치료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언제 이것이 임상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이런 유전자가 아직은 아주 단기간에 효과를 본 부분이 다입니다.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물론 AAV라고 하는 이런 벡터가 안정성이 상당히 검증된 그런 재료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장기간의 연구는 필요할 거라고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유전자 치료가 난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참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규제와 허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은 신약들, 유전자 치료제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최근에 소개된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유전자 치료에 임상에서 허가된 약물들이 거의 한 400억 이런 정도의 그런 치료 비용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 지금 임상 시험되고 있는 오토페린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유전자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희망은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소식을 조금 더 드리면 소아에 항암제를 쓰는 소아를 대상으로 한 난청 치료제가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듐 티오설페이트라고 하는 약물이고요. 그런 약물인 경우에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치료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소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의를 요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사항이 없어서 미국도 이제 작년에 이제 받은 부분이라 경과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질문을 잠시 보고 또 가겠습니다. 장효환님께서 귀에서 매미 울음 소리가 많이 나는데 치료 방법은 있는지, 검사 결과 60 이상이 나와서 한쪽 귀에 보청기를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런 이명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미 울음소리라고 하면 신경성 이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청, 이제 청력이 좀 떨어진 상태이시고요. 그래서 난청에 따른 이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청기를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크지 않다. 물론 보청기만으로 이명이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교육과 카운셀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보청기만 사용하신다고 해서 이명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검사를 해 보면 단순히 신경성 이명이 아닌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전도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교정 가능한 난청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경성 이명인데 60데시벨의 이런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적절한 카운셀링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원인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자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향후의 치료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교육을 받으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예,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외래를 보다가 보면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루에 대한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검사에 대한 뭐 그런 그 공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 상당히 뭐 40대 환자분이 오셨을 때 난청으로 신경성 난청으로 알고 계셨지만 검사를 통해서 전도성 난청으로서 이렇게 교정을 받으셔서 또 회복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료 그리고 조금 궁금하시면 조금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2차 의견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온 질문을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박병용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유전자 치료가 일반적인 소음이나 노화로 인한 난청을 유전자 치료로 정상 청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은 이제 유전성 난청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저런 소음성이라든지 노화성,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임상 실험, 유전자 치료의 임상 시험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고요. 제가 지금 되돌려 보면 아마 이런 유전자 치료의 어떤 타겟이라든지 그런 시기적인 적절성 등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전자 치료가 유전성 난청에 맞는 치료기는 하지만 향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좀 미래의 이야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소음이라든지 노화에 의한 난청도 유전자 치료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청은 특히 이런 유전자적 요소가 많이 큽니다. 물론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크지만 노화도 요즘은 노화성 난청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구가 되면 말씀하신 부분도 유전자 치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 비너스님께서 주셨는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병원에 사는 검사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집에서 간단히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할 때 전문적인 이런 그 검사를 하느냐 아니면 스크리닝이라는 이런 선별 검사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청력 검사는 많은 유용성, 접근성은 좋지만 특히 이런 그 스피커의 칼리브레이션, 정도 관리와 그리고 주위의 소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역치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뢰하시기보다는 검사를 해보시고 조금 좋지 않을 때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진료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소음이 차폐된 방에서 정도가 관리된 청력 검사 기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일정한 검사가 나옵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뭐 앱이라든지 이런 간이로 하는 검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 업다운 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아이가 자주 귀가 아프다고 하는데 중이염을 자주 앓습니다. 중이염이 반복되면 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이염은 이제 뭐 저희가 감기만 알아도 급성 중이염을 앓고 있습니다. 3세까지의 이런 중이염의 유병률을 보면 90%까지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중이염이 반복된다고 청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런 진행되는 합병증이 생길 때 청력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하면 중이염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만성 중이염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비율이긴 하는데요. 그 1%의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만성 중이염으로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방 주사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담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2차적인 흡연도 이런 이관이라든지 중이염에 상기도 감염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다니엘님께서 70대 모친이 노인성 난청으로 처방받은 병원약을 드신 후 어지럽고 가라앉은 상태로 힘들어 하십니다. 글쎄요, 이제 노인성 난청으로 처방을 받았다. 추정하기는 좀 힘든데요.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쓰고 해서 상당히 고농도의 어떤 약물 치료로 좀 다양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노인성 난청으로는 쓰는 약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혈액순환제라든지 이런 종류일 것 같고 만약 혈액순환제라면 어지럽고 가라앉은 상태 그렇게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이런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 특히 이런 우울증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침울한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항우울제를 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한번 처방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코샤넬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3주째 돌발성 난청으로 고막주사랑 스테로이드를 2주째 먹었습니다. MRI도 찍으셨고요. 오른쪽 귀가 안 들리고 이명이 심하다. 사실 돌발성 난청은 의료기관마다 어떤 조금의 치료의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와 어떤 고막주사를 받으셨다 하면 초기 치료는 일단 적절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게 저희가 쓸 때는 상당히 고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회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한번 2차적인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의 날을 맞이하여서 귀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지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청력을 이렇게 건강한 청력을 가지시도록 관리하시고 건강한 노화와 조속 노화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